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수강생 여러분. 상사중재 사례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같이 하게 될 안태건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으로 대면 강의가 비대면 강의로 바뀌면서 우리가 2주간의 과제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했고 3월 30일 이 3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면 강의, 본 강의를 실시했어야 하나 그마저도 미루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예, 본 강의를 늦출 수가 없어서 상사중재 사례에 대한 어떤 본 강의 내용을 PPT 녹화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대면 얼굴을 마주보면서 강의를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상사 중재 사례와 관련된 그 교재는 김성민 교수님이 쓰신 교재를 이용을 해서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LMS에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물론 그 책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강의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나 심도 있는 내용들은 교재를 참고해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PT 녹화를 이용한 강의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분량이나 이런 면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제가 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분 내외의 영상을 끊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그 우리 학교에 비대면 강의와 관련돼서 줌을 이용한 화상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하고 줌을 통해서 화상 강의를 실시하는 방안도 이 비대면 강의의 진행이 계속 되게 되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사중재 사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재에 대해서 학습하기 이전에 이 중재를 유발시키는 원인 그것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중재를 비롯한 무역 분쟁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무역 클레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무역 클레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무역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거래라는 게 일반적인 국내 상거래랑은 다르게 복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거래이기 때문에 그 국제 거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의 특수성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해상 의존성이 큽니다. 국제교역에 지금도 항공운송이 많이 발달한 지금도 물론 금액적인 측면에서야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고가품이나 첨단 제품, IT 제품을 수출입을 하기 때문에 비용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항공운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행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LCC 항공, 저가항공이라고 하는 LCC 항공을 타보면 이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수화물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비행기라는 거는 많은 물건을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무게, 비행기가 옮길 수 있는 물품의 양이나 무게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품 위주로 운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항공운송이 발달한 지금도 여전히
국제무역은 해상무역에, 해상교역, 해상운송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이제 국제법 내지는 국제규칙 아니면 국제간습 이런 것들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 무역 계약에 많이 적용이 되죠. 대표적으로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 600이나 인커텀스, 지금 이제 인커텀스 2020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개정이 됐죠. 자, 그리고 영업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상거래도 이런 위험들이 내재되죠. 물품을 보냈는데 잘못된 물품이 온다든지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 회수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도 내는 거죠, 상대방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국제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상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한 차익, 그러니까 환율에 의한 손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되어 있죠. 이 그러니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이행을 하려면 당연히 국제 운송이나 대금 결제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연관성이라든지 산업의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큽니다. 그리고 이 국제 물품 매매는 결국 물품의 이동입니다. 물품이 이동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고 FTA나 이런 것들 국경 개방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국이 인적, 물적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무역의 대상이나 무역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죠. 국내 거래랑은 무역 거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역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가 운송 중의 위험입니다. 거래 물품이 국제 운송, 해상 운송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바다에서 해적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태풍 악천 후에 만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송 중인 물품이 손실되거나 손상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운송을 시켜서 보냈는데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통은 이제 해상보험이나 아니면 항공운송보험 이런 것들로 실제 사고가 나서 물품의 멸시 손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위험이 있습니다. 상업위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 떼이거나 돈 못 받거나 물건 제대로 안 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신용 상태가 어려워진다거나 대금 결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비상위험이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수출국이나 수입국 어디 한 군데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든지 수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든지 내란이 발생한다든지 파업이 발생한다든지 등등등의 두 당사자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무역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도래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신용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냈는데 저기서 인수 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제때 안 보내주고 늦게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신용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역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됩니다. 클레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전적으로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거, 구상하는 거, 좀 길게 얘기하면 손해배상 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손실, 피해, 손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입은 손실,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자신의 권리,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하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를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하고의 계약, 이 계약이란 게 결국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법률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나는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 금전적 피해를 상대방에게 이 손실, 이 손해를 보상해달라, 배상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것이 제가 뭐 보상과 배상을 좀 지금 혼동해서 잠깐 썼긴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이제 클레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클레임이 무역 실무 우리 국제 물품 매매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클레임이라는 용어는 무역에서 쓰이는 클레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손해가 난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난 화물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무역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송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과 송화인 혹은 수화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클레임입니다. 그래서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화물의 주인, 화물의 권리권자가 운송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전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무역 거래상의 클레임 이게 매매계약 당사자,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실이나 피해를 끼친 경우에 그 반대쪽에서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내라고 요청하는 게 이제 무역 거래상의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상의 구분을 좀 해보면 컴플레인하고 클레임 좀 다르죠. 컴플레인은 항의입니다. 항의. 이거 좀 제대로 해줘. 이거 좀 제대로 해줘와 네가 이거 제대로 안 해서 물어내는 좀 다르죠.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컴플레인과 클레임 좀 다르고요. 분쟁하고 클레임도 좀 다릅니다. 클레임은 말 그대로 내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물어내줘인 건데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네가 입은 손해가 별로 크지 않고 나한테 책임이 없어라고 내 의견과 내 주장에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누구의 잘못이 맞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죠. 그러면 그런 상대방과의 의사 불합치로 인해서 이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거. 그게 이제 분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클레임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클레임의 어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뭐 소송이든 중재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쟁 해결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른 거. 이건 클레임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논쟁, 감정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 거, 어떤 사안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건 뭐 논쟁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토의, 비난 이런 것들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어떤 합리적인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알다시피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논쟁이라고 하는 거고 분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감정 대립과 좁힐 수 없는 견해 차이로 인해서 제3자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논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클레임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클레임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손해 화물에 대한 클레임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운송 화물, 국제 운송하고 있는 화물이 사고 나거나 그래서 제대로 운송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송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 아니면 실제로 국제 운송 도중에 화물이 사고가 나서 그 화물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클레임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 화물에 대한 클레임에 해당이 되고요. 무역 거래상의 클레임은
실질적으로 수출자, 수입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역 계약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된 이행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뭐 품질에 대한 문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기로 한 물품의 품질이 불량이라든지 품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든지 다른 규격이라든지 보낸 물품이 쉽게 변질되거나 변색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100개를 보내기로 했는데 80개만 보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돈을 뭐 100만 원을 보내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안 보낸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포장을 깔끔하게 물품이 이게 이제 국제 운송, 해상 운송을 해야 되는 물품인데 제대로 외부 충격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물품이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이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손실을 보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무역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역 거래상의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클레임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 클레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무역 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클레임에 해당이 됩니다. 매매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누구 한쪽이 가실이 있거나 태만이 있거나 해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뭐 실수를 했거나 뭐 뭔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 피해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 클레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르게 또 마켓 클레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켓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좀 자세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무역 계약 성립 후에 상품의 시세가 하락을 해서 매수인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제기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자, 이런 거죠. 원래 계약 성립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어요. 근데 시중 가격이 이게 뭐 한 70원이 됐어요. 그래서 7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원에 사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면 살수록 물건 하나를 사면 살수록 30원씩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보통 이 경우에는 이 계약 상대방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시중 가격이 70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맺은 계약 100이 조금 이행하기가 어렵다. 가격 인하를 해달라.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이 보내준 물건의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핑계를 삼는 거죠. 사소한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나는 100원 못 줘. 개당 100원 못 주겠어. 라고 버티는 거죠. 이게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마켓 클레임인지 정상적인 클레임인지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뭐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마켓 클레임이다 이렇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라든지 거래 상대방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알고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계획적 클레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애시당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고 사기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함정을 파거나 술책을 동원을 해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 계획적 클레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무역 클레임의 어떤 발생 원인을 좀 살펴보면 뭐 직접적 원인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 원인은 첫 번째 계약 성립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역 실무와 관련돼서 무역학 개론이나 아니면 무역 상무론 수업에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청약과 승낙, 무역에 의한 거래 제의와 그 거래 제의에 대한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하고 국제 물품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행이 되고 종료가 되고 이런 것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의 성립에는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의 의사가 합치됐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완전한 형태의 계약 이행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이 있은 다음에는 그 청약과 승낙이 어떻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청약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승낙할 때 그걸 못 봤다든지 아니면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했는데 그 청약자의 청약의 내용하고 다른 의도를 승낙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약과 승낙이 정말 법제대로 우리가 국제법에서 얘기하고 CISG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경상의 원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달주의의 원칙이라든지 뭐 서식 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효력과 관련돼서 다툼이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분쟁의 씨앗이 돼서 결국 양 당사자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것의 연장선으로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으면 실질적인 계약 이행의 내용은 여러 가지 무역 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축하고 계약의 내용, 사소한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계약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성립한 계약의 그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불완전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애매하게 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해석하는 입장의 차이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실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내용들이나 이행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언어로 정확하게 기재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구 해석에 따라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소한 문구의 해석에 있어서도. 자, 그 다음에 계약 이행의 불완전과 계약 불이행도 있습니다. 무역 거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이행을 합의했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이 성실하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일부만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의 내용을 지연해서 이행을 한다거나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3월 30일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데 4월 15일이 돼도 5월 15일이 돼도 무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화하면 할 거야 하지만 안 한다는 거죠. 제때 안 한다는 거죠. 제때 안 하고 뭐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 계약 불이행으로 해당이 돼서 결국 이 당사자들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클레임이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클레임 발생의 간접적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사용의 차이. 전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의사 표현을 바이랭구어처럼 2개 국어를 거의 네이티브 수준에 할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모두 다 영어를 좀 잘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의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전 세계에는 영어 사용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전 세계에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해석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게 됐을 때 그 언어의 사용의 차이,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무역 클레임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국제 상관습과 국제 규칙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무역 거래를 우리가 무역 실무, 무역 상무론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제 규칙이나 국제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이 규정들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면 그러한 국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거래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계약 이행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임의로 해석하거나 자기가 임의로 행동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용조사.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재정상태, 성격, 업계 평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나의 거래 상대방이 나하고, 계속 원만하게 거래를 이행하고, 계속 꾸준히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충분히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분쟁을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역 실무 지식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도량형에 대한 차이를 모르고 있다든지, 우리는 미터법을 쓰죠. 그리고 미터법을 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터법을 쓰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국 법규에 대한 무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법만 적용한다. 아니죠. 그거는 국내 거래에서만 그렇습니다. 국제 거래입니다. 아니, 국제 거래라고 해서 상대방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무조건 상대방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죠. 이게 수출이거나 수입이거나 하면 결국에는 A라는 물건이 상대방 국가로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돈이 우리한테 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문제없는 물품인데 이 물품이 다른 나라 갔을 때 불법이 된다든지 불량이 된다든지 규격이 맞지 않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의 무지가 아니라 내가 거래를 하는 상대방 국가의 규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출을 해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나라, 상대방 국가의 규정이나 법에는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뭐 수출이 된다든지 판매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체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서 팔리지 못해. 왜?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법에 의해서 팔 수가 없어. 어떤 규격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실제 무역 사례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세의 변동이라든지 정상적인 가격을 준비를 해서 보냈는데 뭐 시세가 변동이 돼서 뭐 클레임이 발생했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경쟁의 격신. 쉽게 말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물량을 따오기 위해서 가격을 덤핑을 쳤다는 거예요. 가격을 덤핑을 치다 보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불가항력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뭐 상무론 시간이나 계약론 시간에 불가항력 포스 메저 상황이 들면 무역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도 권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의 면책이 된다.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클레임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이 불가항력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실제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데 있어서의 갈등이나 클레임이 제기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역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만들어서 그 불가항력 조항에다가 실질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유에 불가항력이 성립이 되고 그 경우에 당사자가 면책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무역 클레임의 구제 방법, 그리고 무역 클레임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금전적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매매 계약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오지 않거나 적게 오거나 잘못된 물건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제대로 줄 수가 없겠죠. 반대급부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렵겠죠. 그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오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할지라도 수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품질이나 포장 상태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금을 지급하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에서 합의한 가격보다 줄어든 감액된 가격으로 당해 목적물을 받겠다.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다 줄 수 없다.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을 대금 감액의 청구라고 이야기합니다. CISG, UNC CISG,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 UN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에 있어서 제 50조에 그 대금 감액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 감액 청구는 국제법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의 거절이 있겠습니다. 물건이 안 왔다. 제대로 된 게 안 왔다. 불량품이 왔다.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 나는 돈을 줄 수 없다. 대금 지급이 정상적인 물품의 인도에 대한 반대 급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손해가 없었던, 손해가 일어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위반을 해서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서 보상을 해서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한 것과 동일한 어떤 경제적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이 손해배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손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보통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을 시키는 이유, 원인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와 상관없이 혹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입었던 손실이나 뭐 손상이나 파손을 이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일으킨
어떤 원인이나 사실이나 이벤트하고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묻고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손해를 일으킨 그 채무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를 한도로 보통 손해배상을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100의 손해를 입었다. 그럼 그 100의 손해를 한도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손해배상이란 게 결국에는 내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손해를 입었어요.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 입은 손해가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내가 그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실인 이 100을 보전받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내가 100의 손실을 입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 100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내가 그 상대방에게 200, 400, 600의 손실액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거는 사실 손해배상의 청구를 넘어서는 거죠. 보통 어떤 보험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손 보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해상보험이나 대표적인 손해보험 쪽에서 실손 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실손 보상의 원칙이 무슨 내용이냐면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에게 자신의 고객에게 보험금을 이제 보상을 할 때는 그 고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100의 손해를 입었으면 100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0의 손실을 입었는데 200을 해준다, 400을 해준다, 600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경제정의나 사회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어긋난다. 공서양속에 어긋나고 현행법으로도 좀 어렵고 이게 결국에는 너무 가도한 어떤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고 가도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사고로 인해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만약에 단순하게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있다라고 하면 그 손실과 이익을 상계를 해서 그 잔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물론 이 원칙과 다른 예외도 존재합니다. 모든 사회적 현상이 원칙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실제 손해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혹은 실제 손해의 정도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딱 정해놓고 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상금이 어떠한 경우에는 얼마로 한다. 이게 계약서상에 아니면 법제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손해를 입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의 배상액이 나간다라고 정해놓은 만큼 그 금액만큼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손해 발생의 사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손해의 발생의 사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계약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이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와 절차가 있는데 나는 그걸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취소해 버려요. 나는 그 사람하고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건도 사고 준비도 하고 공장도 세팅을 하고 사람도 고용하고 했는데 저쪽에서 안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 이게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약정된 신용장을 부당하게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뭐 정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신용장은 대표적인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대금 결제 수단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신용장의 사용 빈도나 사용의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무역 대금 결제의 수단이자 방법인데,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개설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개설을 해서 수출자에게 전도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용장을 개설할 거라는 걸 믿고 나는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은 안 했다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약정된 물품을 부당하게 인도하지 않거나 지연 인도할 때, 내가 물건을 준비했어요. 내가 수출자 입장입니다. 물건을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대로 준비를 잘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수입자가 물품을 받지 않아요. 인도해 가지 않아요. 받아갈 생각이 없고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리고 운송 계약을 통해서 거기까지 물건을 보냈는데 헛수고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대금 회수가 어렵게 되고, 그 대금 회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자본, 그 물품을 그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운송 계약들, 그게 다 그냥 손실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물품을 인수를 하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지연하거나 할 때도 하는 거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돈 떼인 거죠, 쉽게 말하면. 무역 대금이 부도난 겁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량품을 수령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주문을 했는데 뭐 컴퓨터가 안 오고 벽돌이 왔다 이거죠. 그러면 컴퓨터를 보내줄 거라고 믿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을 보냈는데 상자를 뜯어보니까, 포장용을 뜯어보니까 벽돌이 나왔다. 컴퓨터가 아니고 벽돌이다. 그럼 벽돌을 쉽게 말해서 100만원, 200만원 주고 산 거잖아요. 손실이 발생한 거죠.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상업위험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상업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량품은 아닌데 물건에 사소한 하자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쓰기가 어렵죠. 내가 이 하자 있는 물건을 달라고 한 건 아니니까. 100개를 주문했는데 80개만 왔어요. 나는 100개에 해당되는 돈을 줬는데 80개만 왔어요. 20개는 어디 간 거죠?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손해가 발생이 되죠. 그 외에도 이런 수량이나 물품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위반을 했을 때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고, 그 손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얼마까지, 어디까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느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매수인이 계약의 최종 이행을 위해서 합당한 가격으로 구매한 대체품의 가격과 계약 가격과의 차액,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물건을 사는 사람, 수입자 입장입니다. 내가 수출자에게 물품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기로 했고, 그 물건이 도착해서 나는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곳에 물건을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물품의 부품이나 원재료나 부분품으로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물건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품질이 낮은 물건이 왔어요. 수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나는 원래 세워둔 경영 계획대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족분, 불량분,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그 원래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보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보내주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물건을 사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시장에서 물건을 사와야 된다든지 급하게 물건을 사와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급하게 빠르게 대체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처음 계약을 했던 것보다는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예시를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A라는 물건을 100원에 100개 구매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100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50개만 보내줬어요, 이 사람이. 그럼 나머지 50개를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데 A라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물건을 갑작스럽게 구매하려고 하니까 100원으로는 도저히 못 사오는 겁니다. 50개를 다시 더 추가로 구매를 해와야 되는데 100원의 가격에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120원에 사와요. 그러면 50개를 120원에 100원을 120원에 그러면 뭐 개당 20원씩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고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100개를 마련을 해서 내 경영 계획대로 물건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부분품이나 원재료의 가격을 개당 20원씩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제때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줬다는 거죠. 늦게 줬다는 거죠. 그럼 그 늦게 준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들, 뭐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금리가 원체 낮아져서 뭐 이자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뭐 거래액이 100원, 200원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그냥 예시로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100원, 200원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거지, 물품의 가격이라는 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로서 주고받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억 단위, 1000억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000억 단위 돈을 예를 들어서 한 달 내가 더 갖고 있느냐, 한 달 빨리 주느냐, 한 달 미리 주느냐에 따라서 이 이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언제까지 주기로 했으면 언제까지 줘야 됩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줬어요. 그러면 내가 한 달 전에 받았으면 그 한 달 동안 생겨나는 이자 수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손실이죠,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기에 대금을 지급받지 않거나 적기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이자 손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일실이익이 이게 법률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고나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 정도의 이윤을 창출했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이 없었다면 얼마를 벌었을 것이다. 예상되는 것, 예상되는 금액, 그걸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계약을 지금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미래에 창출될 거라고 예상됐던, 예를 들어서 뭐 1억의 수익이 기대됐다라고 하면 그 1억의 예상되는 이익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품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운송료라든지 관세 및 검사료 뭐 등등 이런 제반의 부수 경비들도 충분히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하자로 인해서 이건 이제 중간에 제조업자의 입장이 되는데, 원재료나 부분품을 사왔는데 이게 원재료나 부분품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최종 생산품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뭐 고객 클레임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입은 어떤 손실액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또 이런 사례들을 또 보면 이런 경우에 최종
물품을 판매하는 소비자들한테 최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있는 어떤 브랜드나 회사의 평판의 하락.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물품에 문제가 됐을 때 고객들이 문제를 삼는 건 그 물품을 자신에게 판 판매자이지 이 판매자에게 원료를 공급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쳤으면 그 화장품의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 화장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원재료가 나빠서 원재료의 불량으로 인해서.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화장품을 판매한 회사를 문제 삼지 원재료 공급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장품의 어떤 평판의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위자료 측면으로 뭐 그 재료 공급업자에게 청구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금전적 구제 방법 및 범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수거절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물건이 왔는데 물건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물품의 일부나 전부를 받지 않는 경우, 그게 이제 목적물의 인수거절이 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대체품의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왔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거절합니다. 인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걸 다시 보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체품의 청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 물건이 제대로 안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물품을 받아서는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겠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계약 해제입니다. 우리가 뭐 CISG에 대해서 이 상사중재 수업에서 깊게 많이 주로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가 뭐 무역계약론 수업도 아니고 무역상법론 수업도 아니기 때문에 CISG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소하고 경미한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거나 실질적이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이라 할지라도 추가 기간이나 특정 이행을 청구를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한해서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지금 상사중재 수업하고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역상무 분야에 있어서 CISG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학습하거나 복습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이행 청구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계약 해제를 바로 선언할 수가 없고 특정이행 청구를 하고 특정이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특정이행 청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원래대로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 행동해라,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주로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정 이행을 클레임의 구제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미법에서는 이러한 특정 이행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상의 특정 이행의 청구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계약된 대로 약정된 물품을, 해당되는 물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그리고 대체품, 이 물건 말고 대체하는 물건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 물품이 잘못 왔으면 이 물품을 수리해라, 수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 외에 계약 이행을 제대로 완료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모든 구제 행위들이 이러한 대륙법상의 특정이행 청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륙법의 특정이행 청구와 관련해서 영미법은 특정이행과 관련해서 당초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대체품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품을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계약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특정이행을 인정하지 그 외에는 특정이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미법에서는. 아니 그러면 영미법에서는 특정이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미법은 웬만하면 특정이행을 강제하거나 특정이행을 청구하기보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와는 다르게 계약 해제는 상대방에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다면 그냥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아닌 사안에서 사소한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친다면 대륙법은 특정이행 청구, 영미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무역 클레임의 제기입니다. 무역 클레임을 어떻게 제기하느냐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물품의 어떤 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클레임을 제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물품을 공인된 검사 기관을 통해서 검사와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를 통한 어떤 검정 보고서를 통해서 검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무역 클레임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물품의 수량 부족, 중량 부족, 품질 부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물의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검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물품에 대한 어떤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클레임의 제기 당사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역 클레임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클레임을 받을 이 클레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무역 클레임의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역 클레임의 제기자는 의무의 어떤 불이행과 하자 담보의 경우에는 약인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어떻게 보면 탐구하고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엄격한 책임, 그리고 의도적 불법 행위와 가실 등을 고려해서 클레임의 상대방인 피제기자, 그러니까 클레임을 받는 사람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엄격 책임과 의도적 불법 행위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엄격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경우에 고의나 가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물품이 있어요. 이 물품에 결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품의 결함이 이 물품을 만든 사람의 어떤 고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물품에 결함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일부러 잘못 만든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물건이 잘못됐다. 물건에 결함이 있다. 그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엄격 책임입니다. 자, 의도적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 말에 불법 행위 앞에 intention 의도가 있죠. 내가 이거 고의로 잘못했다 이거예요. 고의로 물건을 잘못 만들었거나 고의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적이지 않다는 거는 고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의도적 불법 행위. 그리고 가실. 뭐 어떤 잘못,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누구의
의도, 잘못된 의도가 있었느냐, 누구의 과실이 있었느냐, 누구의 잘못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클레임을 받을 사람, 클레임의 피제기자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고 내 클레임을 받을 사람을 결정을 해서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는 거죠. 자, 클레임에 발생한 것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클레임 제기 서한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클레임에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은 일단 우선적으로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해가지고 이 클레임에 우리가 앞에서 이해관계자,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피제기자를 확정을 한다 그랬죠. 그 사람에게 그 기한 내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내에 만약에 뭐 이 클레임의 제기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뭐 합리적인 기간, 뭐 어떤 정해진 기간 내에 여러 가지 검정 보고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서 클레임을 당신한테 제기합니다라는 의사를 명백하고 정확하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떤 특별한 양식이나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내 의도와 의사가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임의 통지의 방법과 내용은 다시 말하지만 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이나 방식이나 양식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기재돼야 됩니다. 내가 왜 클레임을 제기하는지, 상대방이 뭘 계약 위반을 했고, 상대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하자가 있고, 어떠한 하자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실이 어떻고, 범위가 어떻고,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 수량 부족이면 수량 부족, 품질 부족이면 품질 부족,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클레임 노트를 송부를 해서 그 클레임 노트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임의 제기 기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클레임 제기 기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언제까지 클레임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클레임의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클레임 제기 기간을 정했다라고 치면 그 기간 내에 클레임 제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클레임 제기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해 버렸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클레임 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구제 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당사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당사자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한국 상법에 따를 수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계약법, 일본의 경우 일본 상법, 미국의 경우에는 통일상법점, 미국 통일상법점이라고 하는 UCC, 유니폼 커머셜 코드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5번이죠.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38조와 39조에 물품의 검사는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빨리 검사해라. 신속하게 검사를 해라. 라는 걸 의도하고 있고요. 그 검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상대방에게 하자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한다. 하자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2년 이내에 상대방에게 하자에 대해서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CISG, 비엔나 협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자, 만약에 이러한 하자 통지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해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어떤 잘못된 물건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을 때 이걸 빨리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바탕으로 뭔가 하자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즉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가질 수 있는 계약 해제권이라든지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대체품 하자 보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검사라든지 물품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제때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되고 사실 정확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기간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사실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기간을 둘러싼 어떤 분쟁도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기보다는 재판부나 중재판정부가 이 어떤 검사에 소요되는 그 단기간이라든지 우리 앞에서 봤죠. CISG 규정에 그 단기간에 하라는데 그 단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자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에 하라는데 그 합리적인 기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이나 국제규칙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 들어가서는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출소 기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출소 기한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도 다 법률 용어라서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소송 제기 기한. 이걸 다른 게 얘기하면 공소시효 내지는 제척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척 기간, 공소시효, 시효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와 유사한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기한과 관련된 그런 것들 중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법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출소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출소 기한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특정한 권리를 특정한 기간 동안 행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게 출소 기한의 정의이자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정해진 기간, 주어진 나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물품에 대한 어떤 하자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알겠어. 그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내가 권리를 상실당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 기한이 얼마인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법에 따라서 조금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추정을 해 보았을 때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이거를 딱 정한 독립적인 법률이 있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상법의 내용을 좀 참고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거나 아니면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이라는 건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이라는 표현 자체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이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일종의 채권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돈을 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권리,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이거의 채권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계약의 이행과 관련돼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하자 통지의 행사를 해야 할 때, 그리고 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될 때의 기간은 상법에서 민사는 10년, 상사는 5년, 그 외 재산권은 20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국 상법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고, 실제로 무역 계약에서 이 내용이 적용되긴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한국 상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영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은 출소기한법이 있어요. 출소기한.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리미테이션에 관한 법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단순한 계약에 대해서는 6년, 그리고 날인 계약에 대해서는 12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날인 계약이란 건 뭐 이렇게 뭐 도장 찍고,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은 도장이 없으니까 뭐 날인 같은 거, 서명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이제 12년의 경우를 두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2년인 주도 있고 20년인 주도 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차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죠. 주의 모임이죠. 주의 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마다 실정법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뭐 숙지한다거나 암기하거나 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냥 영국이나 미국은 저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제 상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협약. 이거는 CISG가 아니에요. 비엔나 협약이 아닙니다. UNCCISG,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이 아니라 출소 기한에 관한 국제 협약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거기서는 약정품을 교부한 날, 매수인이 이행을 거부한 날로부터 뭐 4년, 뭐 예외적으로는 뭐 10년,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CISG의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국제 협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실무상의 적용에 있어서 위에 쭉 나와 있는 한국법이라든지 영미법이라든지 국제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어떤 출소 기간을 합의해서 결정하고, 그 합의에 따라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임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클레임 노트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내가 입은 손해,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사실, 그리고 뭐 하자품의 내용, 뭐 수량 부족분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클레임 노트로서 클레임 노트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클레임 노트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자신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를 하고, 그리고 명확한 표현으로서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좋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라는 내용도 기재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라는 독촉하는 내용을 이 클레임 노트에 기재를 해서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레임 명세서의 경우도 있습니다. 클레임 노트가 아니라 스테이트먼트 오브 클레임. 이거는 이제 좀 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약 번호와 일자, 신용장 번호, 상품명, 그리고 청구 금액, 이런 것들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간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 이게 클레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정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앞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물품의 검사를 바탕으로 이 수량의 부족이 있다든지 중량의 부족이 있다든지 뭐가 빠졌다든지 이런 사실들을 상대방에게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야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야 뭔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중재를 받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확대되어서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어떤 자신이 이제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 보고서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이 어떤 물품에 대한 검사나 검사 장소나 검사 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당연하게 그 합의된 검사 기간과 검사 장소와 검사 방법을 통해서 나온 감정 보고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중재판정부에 제출해서 효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양 당사자가 합의한 물품의 검정 방법이 있고 검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검사기관, 다른 검사 방법을 이용을 해서 물품을 검사를 했을 때는 나중에 이 감정 보고서의 효력과 관련해서 또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약정에 따라서 감정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 만일에 물품을 검사하고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수인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매도인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물품의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받겠다라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랑 나랑 물품의 검사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는데 계약 내용에도 없었는데 이 물품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검사 받겠다라고 통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이 반대하거나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뭐 합의를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양 당사자가 교섭을 통해서 물품의 검사 기간을 정하거나 검사 방법을 정하나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검사 받겠다라고 매도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매도인이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통보한 방법대로 물품을 검사해서 받은 감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클레임 청구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자체가 빌이죠. 청구서죠. 그래서 클레임의 피제기자, 클레임을 받는 쪽에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적기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이 비용의 지급을 독촉하는 게 하나의 일단 청구서입니다. 청구서라서 제기하는 게 클레임 청구서고요. 그 외에도 클레임 노트나 클레임 증명서나 감정 보고서나 클레임 청구서 외에도 내가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과 계약 불충분, 계약 이행의 불충분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클레임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품질을 증명하는 품질 증명서, 그리고 검사나 어떤 성분을 분석한 분석 증명서, 중량 증명서, 용적 증명서. 예를 들어서 100톤 주문했는데 80톤 왔으면 실제로 80톤밖에 안 왔다는 걸 증명하는 중량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물품의 운송 서류인 선화증권, 물품의 보험 서류인 보험증권, 뭐 그 외에도 견본 채취 증명서, 통관 증명서,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사용된 여러 가지 실비를 정산하기 위한 검사료 영수증, 손해증명서, 참고료 명세서 이런 서류들이 기타 부속 서류로서 클레임 제기를 위한 서류와 함께 상대방에게 입증하기 위한 부속 서류로서 제시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사중재 사례 3주차 강의의 진행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이렇게 PPT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방식의 비대면 강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비대면 강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장기간이 되면 줌을 이용한 화상 강의도 실질적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뭐 그걸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있거나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메일이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또 뭐 얼굴을 마주보고 질문을 하는 게 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얼굴 마주보고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을 받고 그 사안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또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점차 이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해 가면서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줌을 통해서 화상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그건 또 마찬가지로 LMS에 공지를 하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PPT를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생각보다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화질이 좋지 않은 이 동영상 파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 녹화하고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뭐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겠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좋고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웃으면서 얼굴 마주보면서 강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뭐 그날이 올 때까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서 모두 다 건강 유의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